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성적을 좋게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싫어할까? 왜 저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혐오할까?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저 아이가 왜 공부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하면 호기심과 자발성에 접촉을 시킬까? 여기에 초점을 두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질문식 교육을 해야 된다. 호기심과 자발성을 유발하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호기심과 자발성에 접촉을 시키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 이 질문식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임진왜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이야기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런 질문 들어갑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면 반드시 매칭이 되는 존재가 거북선, 구선, 귀선 여기가 있는데요. 자, 이분은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왜 다른 배도 많은데 왜 굳이 거북선이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아주 기발한 그런 배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전투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배끼리는 빠른 속도로 서로가 근접하게 되면 상대방의 배를 끌어당기고 사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서 배 위에서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전투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마주오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배를 충돌해서 파손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격을 하는 돌격선으로서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가 있었는데 거북선은 바로 그렇게 돌격선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고 돌격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앞에 거북이 머리에서 대가리에서 포탄이 나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먼저 포탄을 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돌격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등껍질을 아예 만들었고, 그리고 쇠를 박아서 이 적병이 쉽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왜? 백병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포를 쏘기 위한 구멍 그런 거 외에는 다른 부분들을 작게 만들어서 적이 쏘는 조총으로부터 살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거북선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기발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전쟁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래서 장군으로서 육지전에서 능했던 사람인데 해전에서도 그 전투 방식을 잘 알아서 돌격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 그 동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순신 장군은 왼손잡이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쥐고 이렇게 딱 내려놓고 있고요. 그럼 칼을 빼면 보통 이렇게 왼손으로 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분은 왼손잡이였을까? 이런 물음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왜 칼을 보통 전쟁 상황이면 전투에 임하려면 왼쪽에다 놓고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꺼내야 될 텐데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꺼내 이렇게 만들었을까?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상황들은 전시, 지금 칼을 빼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장군으로서 승자로서의 권위와 승자로서의 입지와 두분다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고의 의미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둔 상태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칼을 딱 잡고 왼손을 허리춤에 딱 주고 그리고 시선을 밑으로 하향 15도로 내려보고 있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린 이 적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 상황에서 두 번 다시 까불지 마라, 덤벼들지 마라, 내가 있는 한 너희는 넘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즉 승자를 의미하는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권위가 차있고 위험이 차있고 두려움의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그 각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왼손잡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징비록이라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징비록, 말 그대로 징기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라는 건데요. 임진왜란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전쟁이 끝난 뒤에 뒷날을 경계하고자 하는 뜻에서 썼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일을 직접 기록을 했던,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로 아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성룡은 왜 징비록을 썼을까요? 그가 그 징비록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뒷날을 경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금 임진왜란을 통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임금이 피난을 가고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정말 전쟁만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충언을 하는 그런 모습의 책인데요. 자, 만약 이 징비록을 그 후대 임금들이나 후대의 신하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비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참 역사에서 이렇게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게도 느껴지는 것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36년 뒤에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전도로는 아주 임금이 남의 나라의 신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깨서 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항복을 하는 그 치욕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남쪽에서 왜군의 침입을 받고 북쪽에서 이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만약에 임진왜란을 겪고 징비록을 쓴 유승룡의 책을 온 신하와 백성들이 읽고 또 임금도 그걸 정독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경계했다면 그런 병자호란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그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는 게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쓰는 징비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 쓰는 사람은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보다 그 삶의 성취도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하루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탁월했더라도 무대 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무신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그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을, 저 변방에서 아주 늘 장군으로 있는 저 변방을 지키는 그런 이름 모를 무명의 장수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이순신 장군을 천거한 사람은 바로 유성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 적재적소에 천거하고 또 보호해주고 끝까지 우정을 유지하고 변호인이 되어주고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2002년 월드컵은 뭐 한국 축구 역사에서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해였는데요. 그날의 감동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의 관계, 만약에 그때 히딩크 감독이 없었다면 박지성 선수가 발탁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의 관계처럼 먼 변방에 있는 장수를 이제 무대 중앙으로 끌어와서 뭐 전란을 막게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런 관계가 무명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특히 젊었을 때는
멘토가 필요하죠. 멘토.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은 주로 그걸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은 코치인데 코치의 실력은 이 메달리스트 실력보다 떨어집니다. 만약에 메달리스트보다 코치 실력이 뛰어나면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금메달을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코치의 실력 자체는 이 선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선수로 하여금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까? 말 그대로 코치의 기능이기 때문이고 멘토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멘토를 삼을 수 있는 대상, 내가 스스로 가서 제자가 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고, 그런 멘토를 찾아서 스스로가 제자 되기를 자청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말로는 이 멘토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귀인, 귀한 사람 또는 스승 또는 사부, 선생이 필요하다. 이 똑같은 맥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스승, 나의 안내자, 스승 또 사부가 있어서 물을 때 필요한 거 묻고 또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따끔한 일침을 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고 나의 행동거지를 고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멘토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변방에 묻혀질 사람으로 살 만한 사람이었다가 그런 분을 통해서 무대 위로 이제 드러나고 세상을 빛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멘토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티처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티처블 하다는 영어 단어의 뜻은 teach, 가르치다에서 able을 붙여서 teachable,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동시에 잘 배울 수 있는, 잘 배우는 특성도 teachable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멘토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 자세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누가 무엇을 하든지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남의 업적과 남의 성취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역사를 읽는 것은 스스로가 지혜를 구하는, 스스로가 사부를 만나고 스스로가 스승을 만나고 스스로가 멘토를 만나는 아주 탁월한 기능일 수 있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늘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